자, 지금 대한전선 일봉 차트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타 스캘핑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빠르게 매도하고 수익 실현시키는 단타 매매를 하셨다고 해요. 스캘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이런 매매를 했대.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제가 한번 그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니스트도 지금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했을까? 어딜까 그게? 이게 칼손절일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손절을 잡냐 안 잡았냐랑 무관하게 이런 매매를 한다는 거는 왠지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 것 같다.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들어갔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뭘 보고 들어간 걸까?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니까 수급 보고 들어간 걸까? 종목의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걸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이 궁금증에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식으로 흘러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다른 형태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른 매매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루두루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런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연결지어서 많이들 물어보는 게, 첫 번째는 매수 타점이고, 두 번째는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손절을 어떻게 하나, 이 두 개가 항상 콜라보처럼 엮여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오늘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종목을 들어갈 때 매수 타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서 실제 매매하면서 이 상황에선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수급이었고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전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면은 당연히 단타나 스캘핑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매매를 한 거라고 생각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매매를 할 때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생각이 중요한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손익비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손절의 중요성, 이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었을 때 이쪽에서 사서 이쪽 위에서 판 거거든요. 매매 자체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매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처음에 첫 매수예요. 첫 매수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첫 매수를 굉장히 약하게 깔짝깔짝거리는 매매로 하게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몰빵해가지고 막 뒤 없이 앞뒤 없이 매매를 해버리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 실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천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5천을 가지고 수익을 낼 때는 처음에 5천 비중을 가지고 그대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질 때 포지션이 좀 유리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비중 5천이었던 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7천, 1억 아니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익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했죠.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낼 때는 온전한 비중으로 다 수익을 낸다. 요 형태의 수익 실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A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이제 인지했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만 매번 되면 좋겠지만, 매매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잖아요. 결국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대비책 때문에 손절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흐름이 안 나와서 칼손절을 한다, B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칼손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 5천 들어갔던 걸 가지고 마이너스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랑 B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때는 플러스, 잃을 때는 마이너스. 똑같이 5천 가지고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느낌이 종목을 잘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심판받는 형태. 이거는 딱 그렇잖아요. 잘 먹는다 덜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잘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그런 판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매매 구조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B의 형태를 통제하고서 제가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5천에서 손절을 할 때 저는 5천을 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입니다. 손실매도는 해요. 손실매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손실매도조차 안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여기서 비중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은 5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치 않는 흐름으로 가면은 비중을 3천으로 줄입니다. 또는 2천으로 줄입니다. 그냥 3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천만 원어치 빼는 거죠. 수익을 낼 땐 5천으로 내요. 근데 내가 손해를 먹는 거는 2천만 원 안에서 손해를 먹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손익비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 당연히 A가 크겠죠. 기본적으로 이 구조만 만들어줘도 A에서 수익성이 좋고 B에서 손해볼 때 더 적게 본다. 여기까지는 웬만큼 매매할 줄 알면은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 3천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평가 손실률이죠. 그게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매매를 잘 하려면 하락 관리도 해야 되고 하락에 대한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좌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얘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아예 버린 종목이다 치고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치워서 관리를 합니다. 뭐 같은 계좌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요 정도 비중을 가지고 마이너스 몇 프로가 나든 간에 얘를 다시 살려내고 해결하는 형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반토막 나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얘를 해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를 이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매매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런 게 계속 많아지면 끝없이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많아지지 않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거고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계좌에서 상세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체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종목이 지금은 안 좋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파동이 생겨서 그 안에서 그냥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손실 최소화를 하면서 잘 끝낸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나오는 마이너스가 이 A가 잘 됐었을 때 플러스보다 대체로 커지지 않아요. 커지면은 안 되고 커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물론 예외적인 변수에서는 이게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좌에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니스트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 매매를 했다를 좀 요약해서 들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손절이니까 손절을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손절을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귀에는 또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아, 전체 손절은 안 하고 빠르게 좀 칼 손절을 하는 편인데 부분 손절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를 살려나가든 점진적으로 없애나가든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다면 나도 전체 손절이 아닌 지금 어니스트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정도의 부분 손절을 하면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이해를 잘한 거다라는 데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보통 대화가 되거든요. 뭘 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 지점이고 여기가 좀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지점인데 그거를 저희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주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손절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다 손절할 필요는 없고 부분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거든요. 제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매매의 관점에서는 손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손익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손절을 잘해야지라기보다는 손익비 관리를 위한 손실 매도를 하는 거고 이 모습이 때로는 부분 손절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요. 빠른 매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빠르게 리밸런싱 손실 매도를 한 것뿐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보통의 매매에서 그냥 조금 빠르게 조금 더 규모 있게 행동하게 된 것뿐이지 이거를 제가 뭐 딱 각 잡고서 여기서 이만큼 날려서 손절을 해야지 요런 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매매란 게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놓고서 그 중에서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잘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매매를 잘하고 있는 데는 처음에 어떤 종목을 들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매도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잘 됐을 때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안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잘 됐을 때 수익 실현, 안 됐을 때 지금 좀 빠른 리밸런싱 매도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만 딱 딴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따간다고 해서 이 앞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 하고 난 이후에 얘 남잖아요.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부분도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내 매매에서 그냥 그 전에 전체 손절을 했었다면은 지금부터 부분 손절만 하면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다소 위험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또 여러분들도 손절하는 이유는 사실 손익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되게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겁니다. 손익비가 맞아야지 이게 남는 장사가 되니까 손절을 통해서 뭔가 그걸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게 좀 잘못된 거는 뭐냐면, 손절만 놓고서 손절을 기준으로 손익비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뭔가 선후관계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면 손절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을 하려고 하면서 손익비를 맞추는 매매를 하려다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매매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뭐 5천만 원 들어간다?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손절만 놓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되게 확률 높은 자리에 여기에 뭐 미수신용 써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밖에 답 없지 않을까? 그렇게 운을 노리면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 운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성공의 결과로 올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 여러 번 하면서 그냥 녹아 없어질 거예요, 계좌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표본 통계를 보면은 99%는 다 계좌 놓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1% 미만만 나 이런 거에서 좀 돈 벌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단기간의 실적이죠. 단기간의 실적만 부각시켜서 나 1년 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두어 달 동안 이만큼 벌었습니다. 막 그냥 그런 얘기고, 이거 계속되면은 그것도 이제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냥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손절이라는 툴 하나에 맞춰서 그거에 어울리는 매매만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손익비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뭘 한다.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에서 뭘 한다.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이 다 유연하게 합리적인 매매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다 모르겠고 손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손절 중심으로 매매를 플랜을 짜버리잖아요. 지금 얘기도 이런 매매 했어요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어니스트는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았을까? 손절 라인 건드리면 손해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매매 타점이 있고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수급 보고 들어갔다고? 그거는 좀 너무 그러지 않나? 뭐가 더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거 계속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손절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1번으로 얘기했었던 첫 매수, 이니셜 매수, 그게 중요하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손익비를 맞추기 위함이죠, 따지고 보면. 그쵸. 여기서도 제가 5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 여기서 5천이 아니라 5억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안 들어갈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손익비를 맞출 때, 하락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제 캐파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안에서 최선의 이거를 찾아가는 거지. 저도 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이 이니셜 베팅 매수 금액이 더 커지긴 했어요. 커질 수는 있는데 그게 그냥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를 넣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 제가 선택을 할 때 자산 규모랑 상관없이 아까 말했었던 3천이 남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정말 마음에 심리적인 타격 없이 마인드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얘를 짜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1억 들어가기도 해요. 요 정도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저도 여기서 막 한 번에 다른 매매는 5억 이상도 종목에 태우고 뭐 10억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를 첫 매수에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나면은 리밸런싱 매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 종목에서 7억 8억 남아있는 거 그거를 짬 처리한다? 이거는 저도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손절 자체, 그 상황을 피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손절보다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건 손익비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종목의 비중이든 뭐 매수 상황이든 종목 선택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 당연한 걸 지키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걸 하나를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당연한 걸 하려면 손절밖에 없겠거니. 그러면서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너무 당연한 거를 스스로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얘기가 그 잘못된 패턴을 좀 고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런 매매를 각자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더 좋은 게 있죠. 라이브로 매매를 따라하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해볼 수 있다는 거.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 저희처럼 해드리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1년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뭐 7년 넘게 막 이런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데 그 클럽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명쾌하게 따라하면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어요. 손익비를 관리하는 그 모든 매매 프로세스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투자 레코드로 쌓아가면서 실력을 길러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서 독립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이 생계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냥 일은 일대로 하시고 투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기대서 따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곳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좋자고 하고 있는 공간이고 부끄럽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용기 내서 오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도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